사이다 무비튼. 나한테는 한진자라는 친한 엄마가 있었다. 한진자와 친하게 된 계기는 3년 전 한진자가 이사 왔을 때 엄마들 그룹에 잘 섞이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 뒤로 나랑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친해진 후로는 둘이서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애들끼리도 나이가 비슷해서 애들 놀게 하면서 차를 마시곤 했다. 서로 알게 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진자는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하게 됐다. 그때 한진자는 많이 힘들어했었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자주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다. 여름방학에 여행 갈 때도 한진자와 아들아이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여행 경비까지 내가 부담하면서 같이 데리고 갔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 뭐지? 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가 집에 없는데도 한진자가 우리 집에 와 있거나 어쩐지 우리 남편하고 너무 가까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삐져나오려고 하는 의심의 싹을 필사적 의지로 억눌렀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그만 목격하고 말았다. 그날은 아침에 출근했을 때부터 몸이 이상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다. 부하 직원도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중간에 퇴근했다. 아파서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남편과 한진자의 목소리가 침실 쪽에서 들려왔다. 방문을 열자 두 사람이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닌지 믿기지 않아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러자 한진자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나한테 미안해. 언니한테 죄 짓는 거 알면서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 실은 우리 두 사람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어. 폭탄 발언을 들으니 머리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절친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집에서 나와버렸고 그날은 딸아이와 둘이서 호텔에서 묵었다. 그러자 한진자한테 라인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동안 속인 거 미안해. 하지만 언니 남편도 나한테 좋아한다고 했어. 언니로서는 남편을 뺏긴 거니까 그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강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남편과 절친이 불륜관계라는 걸 감수하면서 가정을 지킬 멘탈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나는 짐을 챙기기 위해 일단 집으로 갔다. 집에 남편이 있길래 왜 하필이면 한진자와 불륜을 한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한진자가 나보다 예쁘고 나이도 4살이나 어리다. 그런 여자가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당연히 그쪽으로 기우는 게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이없고 한심해서 기가 찼다. 남편은 한진자가 나하고 빨리 이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 재혼을 서두르자고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이미 남편은 나는 물론 딸아이도 안중에 없었다. 남편의 한심한 머릿속에는 젊고 미인인 한진자와 같이 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다. 내가 왜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짐을 챙겨서 나오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진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더니 나한테 언니 남편을 뺏은 거 정말 미안해. 그 대신 우리가 언니 목까지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내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거 잊지 말아줘. 나한테 항상 잘해주고 챙겨준 덕분에 언니 남편처럼 능력 있는 남자도 만나게 됐잖아. 나도 앞으로는 부자 남편을 둔 여자로 살게. 라고 떠드는 말을 들으며 한진자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았다. 한진자는 돈 많은 친구 남편을 뺏어서 자기 남자로 만들고 그 남자의 돈, 재산을 자기 손에 쥐는 게 목적이었던 거다. 대체 언제부터 속이 이렇게 시커매졌을까? 짐작은 가지 않지만 호의를 원수로 갚은 건 분명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다른 엄마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줬는데
한진자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한진자가 돈을 물쓰듯이 해서라는 거였다. 한진자의 전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집안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낭비벽이 심했던 한진자는 명품백에 환장하고 툭하면 외식을 하다 보니 당연히 돈이 없었다. 그런 악순환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이혼하게 됐다는 거였다. 남의 이혼 사유를 물어본다는 게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오지랖 넓게 위로해준다고 퍼주기만 했던 생각을 하니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통쾌한 게 있다면 한진자가 지금은 내 남편을 뺏고 신이 나 있지만 결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이었다. 물론 그런 얘기를 굳이 한진자에게 할 생각은 없었고 이혼 절차를 서둘렀다. 이혼이 성립된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나는 딸아이와 둘이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한진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들어가려는데 열쇠가 안 열려. 살짝 보니까 집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설마 화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대답한 건 아니지? 화가 났다기보다는 집도 집 안에 있는 물건도 원래 다 내 거라서. 그래서 가전제품하고 쓸만한 가구는 내가 이사하면서 다 가지고 왔어. 집 열쇠가 안 맞는 건 부정탄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싸게 내놨는데 일찍 팔려서 그런 거야. 내 거라니? 언니네 재산은 전부 남편 거 아니었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착각했을 뿐이야. 내가 우리 남편이 돈 많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러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나는 한진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먼저 회사 CEO는 남편이 아니라 나고 패션업, 요식업, 바 등을 경영하고 있는데 남편은 내가 경영하는 바의 바텐더였다는 것. 결혼 후에 내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을 뿐 실권은 없다. 남편도 일은 했다. 쓱 하고 바에 얼굴 한번 내밀고 적당히 참견도 하고 지시도 내렸지만 실질적 권한은 모두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번에 이혼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이 있긴 했지만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몫의 재산은 불륜 위자료로 다 몰수됐고 당연한 얘기지만 나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남편은 바에서 해고된 상태로 현재 무직이었다. 현실을 알려주자 한진자는 이건 아니라면서 내가 무직인 남자랑 살려고 몸을 던진 줄 아냐며 발광했다. 어리석은 남편은 자기가 빈털털이어도 한진자가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젊고 예쁜 한진자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대만족,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진자는 그럼 돈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는데 당신들 돈이 어디서 나오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너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라고 하자 내가 누구한테 위자료 줄 돈이 있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면서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쳤다. 한진자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면서 중얼거렸는데 나한테서 남편을 뺏었으니 자기도 사모님이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서 한동안 참고 있던 쇼핑 중독을 한꺼번에 해소했고 카드를 긁어댄 모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전 남편한테 갖고 있던 위자료도 몇 번 건너뛰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의 빚을 떠안고 있는 모양이었다. 거기에 이제는 내 위자료까지 얹어질 예정이었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여자 같아? 나 속였으니까 나도 위자료 받아낼 거야! 라고 헛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억지가 통할 리 없다는 건 굳이 설명할 가치도 없었다.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남편을 유혹했고 나한테 남편을 뺏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내 설명이 끝나자 현타가 온 한진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 한진자는 금전적으로 폭망은 물론 이번 일이 엄마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완전 고립 상태가 됐고 소리 소문 없이 유치원을 옮겼다. 자기가 긁은 카드값, 빌린 돈 등 나한테 청구받은 위자료까지 빚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쉬게 되자 친정으로 피신했는데 이런 딸한테 손주를 맡겼다가는 애를 망친다며 애만 남기고 강제 퇴출당했다고 한다. 그 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장에 보내졌다는데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그만두게 완전히 갇혀있다고 한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전 남편은 한진자가 자기를 버리자 다시 나한테 연락했다. 구역질 나오는 연애 편지를 소설 분량으로 보냈지만 전부 삭제.
직업도 집도 없는 무능한 남자는 노숙자로 전락한 모양이었지만 자업자득일 뿐.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미성.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현재 고3이다. 우리 집은 아주 낡은 아파트였고 부모는 둘 다 백수였다. 아빠가 가끔 기분이 내키면 당일치기 알바를 하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도 두 사람은 매일 파친코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는 게 일상이었고 습관처럼 엄마 아빠 집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나의 주요 임무였다.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고등학교 진학마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힘들게 합격했는데도 입학 직전까지 고등학교 가면 뭐해? 나가서 돈이나 벌어! 라고 윽박질렀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 끝에 간신히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비며 공과금이 밀리는 일이 많아서 창피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부모님이 싫어서 빨리 집에서 독립하는 게 목표였던 나는 고교 진학 후 알바로 용돈을 벌었고 나름대로 자신 있는 가창 실력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모두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한 결과였다. 처음엔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정도였지만 1명, 2명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노래 자체의 즐거움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닌 언젠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영상을 올리게 됐다. 학교 친구들도 내 유튜브를 보고 응원이 이어졌고 집안 환경만 빼면 밖에서의 나는 나름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사채업자 짓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이 마구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오늘 학교에 자퇴서 제출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왜?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니고 있잖아 라고 따지자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빚 때문에 숨도 못 쉬는 형편에 학교는 무슨 얼어 죽을 지금 학교가 대수야? 넌 내일 큰 회사 사장 딸하고 결혼할 몸이니까 조신하게 딱 대기하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라는 황당 발언을 하더니 엄마한테 밧줄을 가져오라고 했다. 반항하는 나를 두 사람이 힘으로 제압한 후 꽁꽁 묶어서 방에 가두고 감시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방문이 열렸고 아빠가 밧줄을 풀어주면서 너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만날 분은 유명한 사장님인데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 명심해. 겁도 없이 반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겁을 주더니 싫다는 나를 억지로 방에서 끌어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60대 초반의 노인과 뚱뚱한 체격의 젊은 여자가 노인이 이 친구가 자네 아들인가? 라고 묻자 아빠가 네, 제 자식놈입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데려가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미성아, 뭐하고 있어? 네 약혼자분이 오셨는데 라며 나를 앞으로 밀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자이라고 해요 라고 하더니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나한테 다가왔다. 그러더니 이 남자애 데리고 가요 라고 말하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정 양복을 입은 건장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납치하듯이 나를 차에 태웠다. 그 순간 부모라는 작자들이 나를 팔았다는 걸 깨달았고 인신매매라니 무슨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절망 외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동차가 고층 맨션 앞에 멈춰서자 부자이가 여기까지면 됐어. 다들 그만 가봐 라고 했다. 내가 차에서 끌려 나오자 부자이는 내 팔을 확 낚아챘고 어서 가요 라고 하더니 한 걸음 앞서 걸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서 멈췄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화 세트장 같은 고급 가구들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분위기에 압도당해 정신이 몽롱해지려는 순간 부자이가 이쪽이요 이쪽 라며 손짓으로 옆방을 가리키며 오라고 했다. 내 손을 끌고 가면서
그럼 이제 해볼까요? 라고 하는 부자이. 그 순간 내가 진짜 팔려왔다는 실감이 올라왔다. 나는 그 방에 커다란 침대가 있는 풍경을 상상했다. 하지만 방문을 여니 대형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갑자기 맥이 탁 풀린 나. 노래해봐요! 라며 피아노 앞에 앉는 부자이.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 곡은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이었다. 하고 놀라는 나에게 부자이는 사실 나 당신 팬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부자이는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고 그날부터 내 노래에 흠뻑 빠져서 매일 내 영상만 보면서 지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나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고 대기업 사장인 아빠에게 부탁해서 부하 직원에게 내 신상 조사를 시켰다. 그러다 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내 가정 환경을 알게 된 부자이는 자기 아버지한테 떼를 써서 나를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경위를 말하며 부자이는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았지만 피아노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 솜씨는 일반 동네 피아노 학원 솜씨가 아니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나는 부자이 씨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명함 한 장을 내밀었는데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실은 음악 프로듀스 일을 하고 있어요. 라며 활짝 웃었다. 부자이의 진짜 목적은 나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프로듀스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수가 되는 건 내 꿈이었기 때문에 부자이를 믿고 보이스 트레이닝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부자이는 상당한 수의 유튜버를 정식 가수로 데뷔시킨 업계 내에서 유명한 프로듀서였다. 반년 후 둘이서 동고동락하며 완성한 데뷔곡을 발표했다. 내가 혼자서 만든 채널에도 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 데뷔곡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면서 놀랄 만큼 조회수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데뷔곡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음악 프로에 출연, 정식 가수로 발돋움했고 젊은 층의 팬들이 늘어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유명인이 됐지만 이 모든 건 부자이 덕분이란 걸 잘 아는 나는 자만하지 않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내 마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부정이의 맨션에서 신곡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갑자기 내 부모가 등장했다. 너무 놀라서 텔레비전 볼륨을 올렸고 아빠가 우리 미성이는 그 프로듀서라는 여자한테 유괴당한 겁니다. 부자이 당장 내 아들 돌려내! 라면서 울먹거리는 신용을 했다. 나를 팔아먹을 땐 언제고 내가 유명해지자 부자이를 유괴범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나를 찾아오려는 계략을 펼쳤다. 일도 안 하고 도박만 일삼다가 사채 때문에 아들을 인신매매한 파렴치한들이 내가 이용 가치가 생기니까 되찾겠단 건가? 인면수신 부모들한테 분노가 치솟은 나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였고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모들의 민낯을 밝히고 내가 어떻게 데뷔하게 됐는지 과정을 공개하자 반응이 뜨거웠다. 부모들의 거짓이 밝혀지자 SNS에서 분노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본인들 스스로 얼굴을 내밀고 신상이 밝혀진 상태에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자 아예 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내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부모들과 직접 통화하는 일은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 말이 진짜인지 정확하게 구분했고 폭탄 비난을 받은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훤히 알 것 같았다. 얼굴뿐 아니라 이름, 주소까지 신상이 털린 두 사람은 그동안 잘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출동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결국 사채업자한테 제대로 잡힌 두 사람은 현재 혹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다치거나 몸이 안 좋아도 절대 쉬는 게 허용 안 되는 건 물론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갚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고 한다.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쓴 본인들 책임일 뿐 아무리 친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 사채 돈으로 도박에 빠진 대가가 현재 상황이라면 그렇게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길 바란다.
부모들이 거짓 인터뷰까지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나의 어두운 성장 과정이 세상에 다 알려졌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인간 승리를 거뒀다며 호감도가 더 올라갔고 많은 응원을 받았다. 덕분에 팬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인기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부자이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한 팬심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도와준 부자이에게 나는 점점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됐다. 첫인상은 외모만 보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녀의 내면을 알면 알수록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알게 됐다. 하지만 부자이는 여전히 넘사벽이었고 나한테는 고백할 자격도 아직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언젠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가수가 되면 부자이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내 속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그날을 위해 하루를 열흘처럼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었고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내는 파트 근무를 했고 나는 샐러리맨으로 평범한 회사에 다녔다. 내 월급은 평균 수준을 넘었고 둘이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실적이 좋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아이는 없었고 우리 둘 다 취미 부자여서 취미 생활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었다. 아내의 여러 취미 중 요가 필라테스가 있었는데 요가 교실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갔다. 그날도 아내는 요가 교실에 가는 날이었고 아내가 돌아올 시간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좋은 마음으로 아내를 데리러 교실까지 갔는데 교실 앞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처음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의 요가 강사였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나는 처음엔 혼자서 뒷조사하려고 했지만 역시 내가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에 흥신소에 의뢰했고 기대했던 대로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아내는 주 3회 교실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 교실은 주 2회만 다녔고 주말의 교실은 두 사람의 불륜 미래 장소로 변질됐다. 흥신소가 철저하게 조사해준 덕분에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증거 사진도 확보했고 여러 증거가 촘촘하게 내 수중에 들어왔다. 그렇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후 나는 아내에게 빼박 증거들을 내밀면서 사실을 추궁했다. 하지만 아내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불륜한 거 알았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나는 당신하고 조만간 끝낼 생각이었어. 그거 알아? 그 사람 당신보다 수입이 3배가 더 많아. 여자면 당연히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어? 아내의 무개념 발언에 기가 찼다. 솔직히 나는 내가 불륜 증거를 내밀면 아내는 놀라서 나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듯이 말하는 저 뻔뻔한 태도, 나보다 돈 많은 불륜남을 선택하겠다는 속물근성.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나한테 솔직히 나한테 당신은 너무 처지는 감이 있지. 안 그래? 그 월급으로 용 썼다. 내 불륜 증거 잡으러 다닐 돈은 있었니? 나한테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행착오 정도로 해둘게.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이혼하자. 라고 하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불륜 증거를 폭로한 후 뒷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모욕당하고 버려지다니 참담할 뿐이었다. 아내는 한참 후에 집에 다시 들어오더니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나한테 집어 던지면서 자 받아. 불륜 대가로 주는 위자료야. 당신한텐 이 정도면 큰 돈이잖아? 라고 하더니 다시 나가버렸다. 아내의 일방적인 태도에 난타당한 나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째서 피해자인 내가 이런 비참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한없이 분하고 억울하고 참담했지만 뻔뻔한 아내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고연봉 불륜남에게 달려갔다.
그러고 난 후 한동안 나는 반페인이나 다름없었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부장한테 지적받기 일쑤였다. 업무 평가에서 낙점을 받고 리스트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모든 일에 자포자기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런 나를 구해준 건 대학 시절의 절친이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절친은 내가 아내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페인이 다 됐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절친은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오래간만에 얼굴이나 보자며 나를 불러냈다. 나는 친구를 보자마자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친구는 나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다 들어주고 난 후 그럼 너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해보는 게 어때? 라며 뜬금없는 제안을 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친구는 처가에서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가업을 얼마 전에 물려받았고 장인의 뒤를 이어 신임 사장직을 맡았는데 오른팔로 움직여줄 자기 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냐며 거절했지만 대학 시절부터 나의 유능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라며 나를 설득했다.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3년 후 현재 나는 타워맨션에 살고 있을 정도로 성공을 이뤄냈다. 친구 회사에 입사한 후 마음을 다잡은 나는 전처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매진 칼을 갈았다. 그게 다는 아니었고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일하는 보람이 있다 보니 자동으로 열정이 불타올랐다. 노력하는 만큼 회사도 성장했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나는 경영 일선을 책임지는 사장직에 올라와 있었다. 절친 역시 경영자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금은 사장직을 나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회장직에 올랐는데 계열사를 몇 개나 거느린 어엿한 그룹 회장님이다. 절친은 나와 편하게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때 나를 스카우트한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한다. 덕분에 나는 공적, 사적 면에서 모두 충실하게 살고 있다. 무엇보다 이혼남이란 것까지 모두 포용해주는 소중한 연인이 있다는 게 내 삶의 행복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전처가 집으로 찾아왔다. 머리, 옷차림 모두 형편없는 몰골이었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사랑보다 돈을 택하다니 어리석었어. 역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뼈저리게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며 들이댔다. 아마 전초는 내가 최근에 잡지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바보도 아니고 어림없는 얘기. 나는 지금도 전처가 나를 비웃으며 푼돈을 던지고 가던 그날의 모욕을 1도 잊지 않고 있다. 뭐래냐? 미안하지만 나 너한테 미련 1도 없어. 사랑이 중요한 건 맞는데 나는 이미 교감하는 상대가 있어. 라고 하자 전처는 그런 여자보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몇 배는 더 잘 알아. 나 요리 청소 완전 잘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 남은 평생 당신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제발 다시 시작하자. 라면서 들이댔지만 전처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다는 게 너무 뻔했다. 어쨌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전처와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날은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전처한테서 최대한 빨리 피신했다. 아무리 매달려봐야 나는 전처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었고 내가 무시하면 알아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전처는 내 예상과 달리 더 엽기적으로 행동했다. 그날 나는 친구한테서 넌 너무 일중독이야. 가끔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쉬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를 보며 지내기로 했다. 모처럼 쉬고 있는데 오후쯤에 택배가 왔다고 벨이 울리길래 입구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배달기사가 올라올 수 있게 했다. 물건을 전달받고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손이 쑥 하고 나오는데 순간 심정지가 오는 줄 알았다. 옆을 돌아보니 전처가 현관문 틈에 손을 밀어놓고 있었고 억지로 삐집고 들어오더니 어느새 현관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이 여자가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처는 이미 집 진짜 좋다. 조망도 진짜 끝내준다. 근데 인테리어가 좀 내 취향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이따가 우리 쇼핑 가자.
라면서 꼭 내 마누라처럼 굴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체크한 결과 전처는 택배가 왔을 때 보안 시스템이 해제된 틈을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후 뻔뻔스럽게 마누라 행세를 하는 거였다. 보안이 더 복잡한 곳으로 이사를 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내가 한 발 밀린 상황이 분명했고 전처는 집안 곳곳을 탐색 중이었다. 그러다 내 여친의 칫솔이며 컵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열을 받아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딴 여자 볼 생각 하지 마. 저 물건들 당장 치워. 아니, 내가 다 버릴 거야. 라면서 칫솔이며 그릇 등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집안에 있는 여친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처분하려고 달려드는 전처의 횡포를 지켜보다가 고민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전처는 집안을 벌집 쑤시듯이 다 쑤시고 다녔고 경찰이 도착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후 경찰 조사 결과로 알게 됐는데 전처의 불륜남이 재력이 있는 남자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직업 사기꾼이었고 벌써 오래전에 경찰에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다. 전처는 불륜남의 사기 행각에는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불륜남이 체포되면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던 생활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처는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가자 나를 찾아와서 빌붙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였다. 최악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무개념인 여자일 줄은 몰랐었다. 경찰에 체포된 전처는 무단 가택 침입과 집안을 훼손한 죄목에 스토커 행위까지 가해져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전처는 실형이 선고되자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는데? 내 전남편이 나랑 재결합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나 깜빵 가기 싫어! 라며 끝까지 경찰에게 반항했다는데 그런 여자와 재결합이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될 일이다. 내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걸 알게 된 내 친구는 내 걱정을 하면서 전처가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당장 집으로 옮기는 게 신상을 위해 좋겠다고 했고 그 말에 100% 공감한 나는 보안이 더욱 철저한 곳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전처는 끝까지 이건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랑 결혼해서 잘 살았잖아. 그 남자 돈도 집도 다 내 거란 말이야. 라며 발작을 일으켰다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재혼이었고 아내의 딸이 초등학생일 때 결혼했다. 딸아이와 나는 피가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재혼 초기부터 딸아이는 나를 무척 잘 따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실이다. 나한테 무관심한 건 기본. 딸아이한테도 차갑고 밥도 안 주고 집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딸아이의 아빠로서 아내의 그런 태도를 간과할 수 없었고 아내한테 왜 밥을 안 하냐고 따졌다. 밥 좀 하라고 하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쿵쾅거리며 밥을 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딸아이만 혼자 집에 있길래 엄마는 어디 갔니? 라고 묻자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엄마 없었어. 이 시간에 연락도 없고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라인으로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메시지는 읽은 것 같은데 대답은 없었다. 그러다 1시간 후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집에 들어온 아내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다음날 일부러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딸아이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딸아이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다. 당신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어디 갔다 온 걸 일일이 말해야 돼? 친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그날 당신 몸에서 남자 향수 냄새 났던 건 어떻게 설명할래? 당신 바람 피우니?
그러자 아내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그래 맞아. 나 남친 생겼어.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야. 불륜을 순순히 인정한 것까진 좋았는데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 입에서 더욱 뻔뻔한 발언이 나왔다. 아 맞다.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애는 당신 줄게.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당신이 진아 데리고 살면 내가 남친하고 재결합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지잖아. 정신 차려. 진아는 네 딸이야.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눈에서 번쩍 불이 나는 걸 느꼈다. 언제 들어왔는지 딸아이가 자기 방문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딸아이는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딸아이를 키워주면 자기는 훨훨 날아서 불륜남한테 갈 수 있다며 들떠 있었다. 그때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보였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폭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불륜남한테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통장을 훔쳐가지 못하게 통장과 도장을 숨겨놨다. 돈도 안 들고 그냥 나가버릴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이상했다. 바로 서랍장을 뒤졌는데 어이가 없었다. 딸아이 교육보험 증서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딸아이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보험 계약자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와 재혼한 후 보험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현재까지 낸 금액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아마도 아내는 그 돈을 들고 나간 게 분명했다. 불륜남에게 정신이 나가서 자기 딸 교육비를 훔쳐서 달아난 아내에게 구역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엄마는 하고 물었다. 벌써 중학생인 딸아이에게 거짓말은 안 통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다. 그러자 딸아이가 나한테 그럼 이제 아빠도 나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딸아이. 자신이 버려졌단 사실에 절망했겠지. 나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떤 아빠가 딸을 버려? 넌 아빠 딸이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말하고 딸아이를 안심시켰다. 나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라인도 보냈지만 아내는 불륜남한테 빠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졸업식이 가까워져 왔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아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 내. 라고 갑툭튀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위자료를 낼 사람은 불륜하고 가출한 아내였고 정작 나는 못 받은 위자료를 무슨 근거로 내놓으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랬다. 생각해봐.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내가 몇 년씩이나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지. 안 그래?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악녀,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는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들고 나갔던 딸아이 보험금을 다 쓰고 돈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각은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뻔뻔함으로 무장한 사람인 것 같았다. 돈이야. 직장 다니는 당신이 다시 처음부터 모으면 되잖아? 내가 내 딸까지 줬는데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궤변을 토했다. 그게 부모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야단치고 싶었지만 딸아이한테 아내는 친엄마였다. 조금 있으면 진아 졸업식이니까 그날만이라도 와서 졸업하는 거 지켜보라고 했다. 우리 이혼 문제와 아이 문제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치면서 나 시간 없어. 그날 남친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 난 됐으니까 당신이 가서 잘 보면 되겠네. 사진도 찍고. 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나한테 조만간 돈 받으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둬. 알았지? 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알려줬는데도 딸아이 인생의 중요한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걸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일을 결심하게 됐다. 시간은 빨리 흘렀고 딸아이의 졸업식 날이 됐다. 나는 아빠로서 딸아이의 졸업식에 갔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또 눈물을 흘렸다. 인간 쓰레기 아내에게서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는지 이건 기적이 분명했다. 그날 나는 딸아이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맛있게 밥을 먹고 졸업 선물로 조금 어른스러워 보이는 가방을 선물했다. 딸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사히 졸업식 이벤트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고 했다. 전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경찰은 설명을 계속했다. 지방 어디에서 아내와 불륜남이 몰고 가던 차가 속도 위반을 했고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옆에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딸아이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사실 그대로 말해줬다. 딸아이도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정신없이 며칠이 더 지나갔다. 불륜남과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내는 빈 육신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가족들만 불러서 조용하게 장례식을 마쳤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 딸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내가 딸아이를 부르자 딸아이는 앞으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는 죽고 새아빠한테는 버림받는 게 아닐까,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딸아이에게 진아 너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네 엄마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진아 너는 아빠가 친권을 가져올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빠랑 같이 살자 라고 말하자 딸아이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는지 한바탕 울음을 쏟아낸 후 나한테 달려와 안겼다. 딸아이는 그런 엄마지만 엄마는 죽었고 나한테 버려질 일만 남았다고 혼자서 속으로 겁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자 비로소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나와 딸아이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번 사고로 불륜남도 같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불륜남의 시신을 인계하러 왔던 그 부모들이 나를 보더니 죄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불륜남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두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일은 끝이 나버렸다. 하지만 어린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벌어지만도 못했던 두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직한. 자동차 딜러가 직업인 나는 아내 한진자와 5살짜리 아들 하늘이 이렇게 세 식구이다. 아내와는 동양이었고 처가와 본가의 딱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1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아들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였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대도시보다는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하늘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서울에서는 내가 꽤 큰 회사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내는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다. 귀향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나자 아내는 근처에 부모님도 계시니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도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됐다. 아내는 수도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직장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 재취업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오후 5시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더니 차츰 변해갔다. 최근에는 잔업이니 회식이니 하면서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온다. 아들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처갓집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셨다.
아내의 지시를 받고 퇴근 후 내가 아들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일과가 됐다. 11월. 우리 고향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스노우 타이어 교환 시기에는 정신없이 바빴다. 매일 잔업이 계속됐고 퇴근 시간이 밤 9시를 넘길 때도 많았다. 이 시기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아내한테 알리고 아들아이 픽업, 집안일 등을 부탁했는데 아내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느 날은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었길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늘애미가 애를 데리러 안 와서 하늘이가 잠이 들었어. 너라도 와서 얼른 데리고 가. 라고 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고 내일도 유치원에 가는 날인데 대체 이 시간까지 아내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잠든 아들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집으로 데려온 후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저녁 먹을 거리는커녕 장도 봐놓지 않은 것 같았다. 바쁘지만 않다면 내가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겠지만 요즘처럼 매일 늦게 끝나는 날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하는 수 없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를 쳐다보니 진한 화장, 화려한 액세서리, 유행하는 옷차림까지 스타일링이 완벽했다. 꽤 늦었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라고 묻자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라고 했다. 하늘이 부모님 집에 맡겨놨는데 연락도 없이 회식 가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자 아내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몰라? 라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고치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내가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장을 보고 집안일을 전담하게 됐다. 아들아이는 매일 늦게까지 부모님 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손주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아내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해도 너무했고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불만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서둘러 장을 보고 아들아이를 데리러 가던 도중에 아내의 직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 근처 패저만 홈센터 주차장에 아내의 차가 주차된 걸 발견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니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곳에 차를 세워두고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생긴 나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며칠 후 아내의 차에 달린 드라이브 리코더에서 SD카드를 꺼내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홈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날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차가 도착,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보였다. 남자가 아내 차에 올라탄 후 나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고 당장 영상을 멈추고 싶었지만 냉정을 되찾은 후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 불륜 증거로 잘 보관해두기로 했다. 다음 순서는 불륜남의 정체 파악. 아내의 불륜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가 틀림없었다. 아내가 회식에 있던 날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본 적이 있는 놈이었고 영상을 보니 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육아도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불륜 삼매경에 빠진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혼 결심은 불변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복수하고 싶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설날에 나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 라고 했다. 불륜 여행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나는 좋아, 그럼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여기 말고 당신 친정으로 와. 설인데 인사드려야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서 복수열전 준비에 착수했다. 드디어 설 연휴 시작. 아내는 정성껏 화장하고 잔뜩 멋을 내고 여행을 떠났다. 설 연휴 3일째. 나는 신년 인사 명목으로 처갓집에 인사를 갔고 장인, 장모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했다. 그건 아내의 불륜 증거로 아내 몰래 갖고 있던 드라이브 리코더 SD카드, 결정적 영상이 담겨 있었다. 과감하게 텔레비전과 연결한 후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생생한 불륜 현장이 화면에 등장했다. 음성을 들으면서 장인이 이 목소리가 진짜라는 거야? 라고 묻자 장모가 설마 내 딸이 저런 짓을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마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등장. 아내는 다녀왔습니다 라며 활짝 웃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내 아내를 향한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했는지 뭐야? 이 분위기 뭔데? 라고 하더니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옮겼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성의 정체를 파악한 아내는 사태를 이해했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선을 다시 나한테 옮겼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네 짐은 택배로 보냈으니까 기다려. 현관 열쇠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집에 와봐야 못 들어온단 말이야. 라고 경고를 날렸다. 아내가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라고 묻자 장인이 이 얼빠진 것 같으니라고 당장 사과부터 해야지. 라며 아내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숙이게 했다. 아내는 나한테 계속 잘못했다면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매달렸지만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어린 아들을 내팽개치고 불륜에 미친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고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라고 하자 드디어 현타가 왔는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건 절대 안 돼! 라며 대성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아내를 용서할 마음 같은 건 없었다. 위자료 청구서 올 테니까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처갓집에서 나왔다. 그 후 아내와 장인, 장모가 나를 찾아와서 몇 번이나 사정하고 매달렸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 사유가 아내의 불륜이었기 때문에 친권은 나한테 돌아왔다. 이혼이 성립되자 직장 내 불륜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내와 불륜 상사의 소문은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 더구나 여기는 시골, 직장 내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아내와 불륜남은 어디에 가나 온갖 욕과 설교를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고립됐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불륜남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멀리 이사를 했다고 한다. 전처는 친정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한테 쫓겨나서 지금은 혼자서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다. 남자는 떠났고 위자료를 갚기 위해 다시 재취업에 나선 전처는 사는 게 힘든지 얼굴은 폭삭 늙고 벌써 흰머리가 성성했다. 이혼 후 몇 번인가 전화로 하늘이가 보고 싶다며 징징거렸지만 내 분노가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절대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전화기를 붙들고 울면서 나 반성 많이 했어 라고 했다. 한편 나는 아들아이와 둘이서 살게 된 후로 아내가 없으니 아내 몫의 집안일이 줄어서 차라리 몸이 더 편했다. 그렇지만 싱글파파의 앞길은 험난했고 전보다 부모님께 더 많이 의지해야 하는 게 사실이었지만 어머니가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해주고 계신다. 아내의 불륜 사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 덕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혼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건 다행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고 좋은 말로 위로도 많이 해줬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도 좀 편해졌다. 나는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아들아이와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하늘이를 잘 키워놓고 난 후에 언젠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항상 건강한 마음과 정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평범한 소시민인 43살의 회사원이다.
5년 전부터 정금 발령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지금은 아들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내 부정애의 불륜 때문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아들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30대 초반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출세운이 열렸고 줄곧 상승 곡선을 타고 좋은 평가를 유지하며 5년 전에 나의 목표였던 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 본사는 지금 사는 곳에서 너무 멀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당연히 아내와 아들아이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본사 발령 얘기를 하자 아내는 고민하지 않고 정우랑 나는 여기 남을래? 라고 즉답. 이유를 묻자 학교나 학원 문제가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다. 당사자인 아들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르던 아이라서 난 아빠 따라갈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졸랐지만 아내가 필사적으로 뜯어말리는 바람에 울면서 억지로 포기했다. 아들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내,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인데 지금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건 너무 불쌍해서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혼자서 이사를 했다. 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는 일이 더 바빠졌고 아들아이를 보러 갈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리를 내서라도 집에 가려고 노력했다. 다만 집에 갈 때마다 아들아이 반응이 싸늘해지는 게 영 마음에 걸렸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사춘기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 내버려둬. 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고 어딘가 불안했다. 아들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내가 집에 가면 아들아이는 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춘기가 원인인 건가? 그렇지만 뭔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든 나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아들아이에게 슬쩍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도 아들아이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아들아이한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아내와 아들아이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난데없이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아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놀라서 얼른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아빠, 나 지금 아빠한테 가도 돼?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급하게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알았어. 근데 너 돈은 있어? 라고 묻자 없어.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라고 했다. 열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 오겠다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조퇴를 한 뒤 서둘러 기차를 타고 아들아이를 데리러 갔다. 역에 도착하자 아들아이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나 절대 집에 안 갈 거야. 나 지금 아빠 따라서 아빠 집에 가도 되지? 라는 말을 듣고 아들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유턴했다. 상행선 열차에 타자 긴장이 풀린 듯한 아들아이가 경악할 만한 얘기를 꺼냈다. 아들아이 말로는 내가 서울로 발령받고 떠난 후부터 아내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거였다. 아내는 아들아이가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전화번호를 아들아이 핸드폰에서 삭제했고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나하고 아들아이가 단둘이 있지 못하게 계속 감시했다는 거였다. 나한테 말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아들아이는 계속 기회를 엿보며 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한 걸 발견. 아들아이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핸드폰에서 내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짐을 챙겨서 나온 거라고 했다. 아내의 진상을 알게 된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아들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분명히 아내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이 3일이 지나갔고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학교에는 집안 사정으로 결석한다고 미리 연락해뒀고 바로 여름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름방학 숙제는 우편으로 배달받았다. 아들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아내에게 분노의 수준을 넘어 환멸 단계에 이르렀다. 이대로 연락이 안 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무렵 아들아이가 여기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아내한테서 전화가 아내는 추석에 왜 안 내려왔어? 정우가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건 그렇고 나 지금 여행 왔어. 당신 갑자기 내려온다고 할까봐 집에 와도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했다. 내가 여행? 라고 묻자 아내는 지금 아들하고 둘이 여행 중이야. 당신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우는 나랑 한 달 전부터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아내는 뭐? 라고 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바람나서 아들이 없어졌는데 찾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여자 더 이상 이런 연극 그만하자 이혼해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한테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마침내 이혼 서류를 작성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친권과 불륜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빨리 마무리 짓기로 했다. 변호사 입회하에 아들아이와 함께 아내를 만나기로 하고 오래간만에 집으로 내려갔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면적인 얼굴로 아내가 나타났다. 자리에 앉은 후 나와 아들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한테 갈 거면 간다고 말했어야지 라면서 아들 걱정에 사무친 엄마 얼굴을 했다. 나와 아들아이는 그저 웃을 뿐. 아내에게 정우한테 당신이 외간 남자 집에 들인 얘기 잘 들었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자 외간 남자라니? 나 바람 안 피웠어. 애 말만 믿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반박하면서 아들아이가 거짓말한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잠자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아들아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간은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 라고 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실에서 자는 사진이. 아들아이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불륜 증거를 사진으로 확실하게 수집해두고 있었다. 증거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게 된 아내를 강하게 추궁하자 아내의 불륜은 이미 내가 본사로 발령받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본사 발령을 받자 불륜남과 자유롭게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부러 나를 혼자 보낸 거라고 실토했다. 한동안 변호사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상의하면서 아내의 탈선행위가 아들아이에게 끼친 악영향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위자료는 고액으로 책정했고 친권은 나한테 돌아왔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앞으로는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라며 매달렸지만 당신은 자식을 헌신짝 취급했어. 이혼만이 답이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절대 용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얼마 후 불륜남과 아내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혼자서 살고 있던 원룸에서 조금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들아이는 원래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한테 올 생각이었다면서 전학 절차를 마치자 이혼 때문에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들아이 학교 문제를 해결한 후 셋이서 살던 집을 바로 처분했다. 갈 곳이 없어진 아내는 길바닥을 헤매는 신세가 됐다. 불륜남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는데 이혼 후 아내가 이제 당신이 나 책임져. 나랑 결혼해. 라고 하자 우리 마누라한테 들통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라고 하더니 바로 손절당했다고 한다. 그 뒤로 완전 연락 두절.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전처는 지금은 어디 지방에 있는 숙소 딸린 술집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냥 술집이 아니라 몸까지 파는 곳이라는데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아들아이와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같이 분담해서 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아들아이는 마음에 입은 상처가 깊었지만 나와 같이 살면서 조금씩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갔다. 전학한 학교에서 새 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다.
아내의 불륜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를 도와준 아들아이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그동안 못해줬던 것까지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싶다. 아내에게 지독한 배신을 겪은 후 잠깐 나도 사람에 대한 회의를 품었지만 그런 여자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고 친권도 가졌고 다 끝났다. 이제 전처 일은 다 있고 아들아이와 함께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